네, 안녕하세요. 평가실 허은입니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잘 들리시나요, 소장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몽골은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저희가 지금 국별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2부 세션에도 참석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화상으로 이 세션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스템상 불가피하게 그냥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화면을 보고 계시는,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질문을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발표가 진행이 된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오후 세션의 첫 번째 진행은 우선 대륙별 평가 결과의 요약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중동중앙아 대륙에서는 총 3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 평가 결과 요약 발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순서는 몽골,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파키스탄 순서대로 15분씩 평가팀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를 담당하셨던 김정민 PM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정민입니다. 소장님, 몽골 소장님과 우즈베키스탄하고는 지난 6개월 동안 긴밀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는데요. 저 오늘 다른 국가 계신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처음 듣는다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간략하게 발표 드리겠습니다. 먼저 몽골 코이카 ODA사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 3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코이카의 TOR에 따라 저희가 공통 분석, 목표 정합도, 자원 집중도를 계산했고 클러스터 평가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전략 분석을 했고 또 이 별개로 코이카의 관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의 성과 관리 준비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은 다른 국가랑 다 동일하게 공통 분석, 클러스터 평가, 포트폴리오 전략 분석, 평가 관리 준비 이렇게 진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가 기간은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몽골의 코이카 ODA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유형별로 국별협력 사업, 봉사단, 연수사업, 민간협력 사업을 다 포함하여 저희가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가 클러스터링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CPS나 다양한 자료들을 보고 구성을 하였는데요. 몽골 CPS 1기와 2기가 좀 다릅니다. 1기에서는 공공행정 및 ICT, 도시개발, 농업개발로 되어 있고요. 몽골 CPS 2기는 교육, 물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교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몽골은 CPS 1, 2기에도 해당되고 또 신북방 협력 대상국이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ODA의 3위 공유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요 상위 무상 지원에 해당되는 분야는 교육, 농림업,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식수, 공급 및 위생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평가했던 사업의 건수를 보면 프로젝트는 22건, 개발 컨설팅 4건, 국제기구 협력 2건, 민간협력 52건, 봉사단 3천여 명, 연수생 초청해서 160가정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코이카의 주요 사업이 교육 분야와 기술 환경 에너지, 공공행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는 프로젝트가 주요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클러스터링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CPS 분야에 대한 검토를 했고요. 이 CPS를 가지고 CPS는 주로 섹터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했고요. 클러스터링은 사업 규모나 건수, 예산 비중 등이나 사업 목표, 전략적 전개 방향, 또 포트폴리오 평가 유의미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
대외 환경적으로 코이카 CP뿐만 아니라 신북방 4대 프로그램, 그다음 몽골 장기 개발 정책,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까지 다 고려해서 총 10개의 클러스터를 구분하였습니다. 10개 클러스터의 주요 클러스터는 공공행정 및 전자정부, 도시개발 등으로 이렇게 해서 10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공통 분석으로 목표 정합도를 첫 번째 해봤는데, 목표 정합도는 우리 정부의 국가협력 전략에 관한 것과 몽골의 장기 개발 정책이나 전략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였는데요. 몽골의 경우에는 CPS 중점 지원 분야의 정합도는 98%에 달았고, 몽골 국가개발 목표의 정합도는 거의 100%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펴본 주요 몽골 국가개발 전략은 다 기존의 가장 최근의 버전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공통 분석으로는 자원 집중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자원 집중도는 1,400점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HHA 기준을 봤을 때는 자원이 분산됐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안 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제대로 하려면 타 공여국의 같은 분야의 그 지원 분야를 비교했을 때 이게 자원 집중도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게 더 정확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코이카 사업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봤기 때문에 정확도에 있어서는 뭐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냥 적정선보다는 조금 낮게 자원이 분산되어 있다고 하지만, 또 주요 분야에 있어서는 자원 집중도의 그 점수가 높기 때문에 또 집중이 안 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굉장히 모호하지만 결과적으로 데이터상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몽골 개발 환경을 저희가 보면 유무상 전체를 봤을 때는 운송 및 저장 분야가 제일 크지만, 무상으로 봤을 때는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ADB 다음으로 세 번째의 그 순위를 나타내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프로젝트 비중이 굉장히 주요하게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각 공여국의 사례를 봤을 때 일본의 그 주요 분야는 교육, 보건 등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한국은 교육과 농업, 독일은 교육과 환경부. 그래서 저희가 몽골을 비교할 때 독일하고 비교를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유사한 부분도 많고 협업할 일도 많고 이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공공행정 부분에서는 스위스에서도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각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보고서나 보고서 첨부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약을 하면 교육 분야는 몽골에 있어서 굉장히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도 그 공역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그 환경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클러스터 우수도 평가를 첫 번째 하게 됐는데, 문헌은 코이카에서 제공한 모든 통계 자료 및 각종 평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는 과정에서 국내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서면 인터뷰 및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 클러스터링을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서 평가자 개인의 그 편차 점수를 나중에 가중치를 해서 평가 항목 가중치 반영한 클러스터별 점수를 산출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는 전략 전문가분이 계속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한 그런 정성적인 면까지 다 반영을 해서 최종 점수를 부여해서 이렇게 점수가 나왔고요. 이 점수별로 보면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이었고, 공공행정 및 전자정부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별로 봤을 때 적절성, 사업 디자인의 적절성과 효과성 분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클러스터 우수도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브랜드 잠재력 지수 평가를 했는데요. 브랜드 잠재력 지수는 4개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코이카 내부 투자 점유율, 총 공여 대비 코이카 투자 점유율, 코이카 ODA 홍보 경쟁력 지수, 미래 잠재력 평가,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나타난 점수를 보면은
여전히 여기 높은 점수를 나타나는 게 공공행정 및 전자정보, 도시개발, 그 다음에 직군 부분,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이 높은 점수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우스도와 브랜드 잠재력 지수를 다 종합해서 보니 A면에서 그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공공행정 및 전자정부, 도시개발로 나타냈고요. 이 각각에 대해 해석을 추가로 보시면 A 영역은 앞으로 투자를 확대하거나 집중 아니면 유연간 연계성 강화 노력을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고, B 영역은 기존 투자 규모 및 확대 혹은 차별화를 통한 인지도 재결을 A 영역으로 이동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C 영역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잠재력 지수는 높지만 클러스터 우수도가 낮기 때문에 투자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상향 이동을 추진하는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D 영역 같은 경우에는 타 분야로 흡수하거나 아니면은 지원을 좀 줄이는 쪽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전 과정을 통해서 우수 클러스터 4개를 저희가 뽑았는데 주로 우수 클러스터의 4개 영역은 A면과 B면에 해당됩니다. A면과 B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공공행정 및 전자정부, 도시개발, 그리고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농업 및 농촌개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각 유형별, 사업 유형별로 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인과관계 지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인과관계 지도를 만들어 봤을 때 공공행정 및 전자정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스템 구축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공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 조직 문화의 변화의 도출, 이런 것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본 시스템의 클러스터의 사업은 행정 시스템의 조정이라든가 시스템 구축으로 나타나 지방 정부 및 중앙 정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이라든가 정보 습득 그리고 도시 개발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수반하고 있다 하는 인과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클러스터 우수도 평가와 브랜드 잠재력 지수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과제 제안을 받았을 때 코이카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거를 꼭 넣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코이카의 가치가 뭘까 그 내부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블루오션 전략에 나오는 ERRC 에릭 프레임워크를 한번 적용해서 살펴보자 해서 그 에릭 프레임워크는 제거, 감소, 증가, 창조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코이카의 특히 몽골의 사업에 있어서는 창조해야 될 부분과 증가시켜야 될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증가시켜야 될 부분은 전자정부의 미비한 시스템 구축 및 기존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 및 주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농업 다각화 및 농식품 안전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저희 이렇게 보면 2006년부터 몽골의 전자정부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엑짓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그동안 많이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더 하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자리 잡은 거를 더 디테일하게 해서 제대로 성과를 나타나게 하는 그런 그 세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증거를 봤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제도 정비인데, 이런 걸 잘할 성과를 나타내려면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도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 도시와 농촌을 연결한 어떤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 여기서는 이제 직군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면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분석에 따라서 저희가 앞에서 4개의 우수 클러스터를 도출을 하고, 결국에는 이 4개 중에 원 리드 원 액티브 프로그램을 끌어내는 게 최종 목표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공공행정 및 전자정부 클러스터에서의 어떤 협력 파트너 분석을 해봤습니다. 코이카의 이 과정에서 코이카의 가치는, 상대적 가치는 무엇일까 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가 살펴봤을 때, 공공행정 및 전자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을 통해 행정 디지털화의 걸림돌인 법과 제도적인 제약을 인식시켜서 전자정보에 따른 법과
제도에 정비된 한국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가치를 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몽골 관련 부처하고의 일을 할 때 이런 맥락에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 네, 또 도시개발 PM 님 클러스터 같은 잠깐 경우에는 이제 협력 말이 파트너들이 들어가고 이제 있나요? 이해관계자가 지금 다양한데요. 제 말 이 들어가고 있나요? 네, 다양한 네, PM님 그 발표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1시 45분부터 지금 토론 세션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네, 네, 조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네, 네, 몽골을 하고 나면 네, 바로 우즈벡은 우즈벡이 또 한 준비되어 1분율로 줄여서 있어서 네, 네,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치를 정리해봤고, 그래서 저희가 클러스터 제한 클러스터를 원 리드 원 액트 프로그램에서 원 리드 프로그램은 공공행정 및 전자정보 클러스터를 받고 원 액트 프로그램은 도시개발 클러스터를 받습니다. 각각에 대한 그 선정 기준은 비교 우위를 파악했고 미래 잠재력과 효과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 평가 기준을 줘서 만들었고요. 원 리드 프로그램인 공공행정 및 전자정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수직적 프로그래머라는 접근하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서 5단계까지 해서 각각 단계별로 실행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원 액티브 프로그램인 그 도시개발 클러스터인 경우에는 수평적 접근으로 한 프로그래머를 제안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단계의 단계별 실행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거는 어떤 평가지만 이거는 가는 과정에서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평가 결과에서 문제점과 실행 방안을 제시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약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클러스터 총 클러스터에 대한 10개 클러스터에 대한 종합 우수 평가와 브랜드 잠재력 점수 평가를 이렇게 매우 우수에부터 부터까지 한번 매겨봤고요. 그다음에 교훈으로는 교훈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 한국의 산업기술력이 기초한 IT 분야 사업의 확산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일관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 클러스터 사업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 클러스터 사업의 프로그래머 도입을 위한 코이카 사업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포트폴리오 제안에서는 기존의 원액티브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제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가 위기 대응 시대에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어떤 디테일한 기존에 많이 잘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는 부분에 비해서 좀 디테일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같은 맥락으로 그 평가 개요는 같은데 사업 수는 몽골에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국별협력 사업 19건과 공사단의 1,000여 명, 연수사업 100여 건, 민간협력 사업 11건에 해당되는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도 CPS 1기 다 해당되는데 2기에서는 지역개발 조금 다른데 지역개발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규모는 무상 규모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봉사단 활동이 비중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저희 같은 접근법에 의해서 몽골과 같은 접근법에 의해서 저희는 총 우즈베키스탄은 8개의 클러스터를 도출해냈습니다. 직업훈련 교육, 고등교육, 보건의료 물관리, 공공행정 정책 지원, 지역개발, 교통, 에너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국가개발 전략까지 다 했을 때 목표 정합도 분석을 해보니까 공역 정책하고 정합도는 한 88% 나왔고 수원국 정책 부합도는 전체적으로 거의 100% 가깝게 적용되는 걸로 해서 몽골, 우즈벡 다 같이 정책 부합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자원 집중도는 한 1600점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1500이 넘으면 그냥 균형적인 자원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몽골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균형적으로 접근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무상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공여국 1위입니다. 1위고 유무상 합치면 일본이고 주요 분야는 무상에 있어서 교육이고 주요 유형은 프로젝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개발 환경도 마찬가지로 한국 여러 나라가 있는데 여긴 특히 스위스에서 물 공급에 대한 물 관리에 대한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몽골과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우수 평가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 점수 결과에 따르면 직업훈련 교육이 제일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다음 보건의료, 물관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와 직군이 저희가 나중에 원리드 원액티브로 나오고 있는데, 브랜드 잠재력 지수 평가 결과에서도 거의 1위는 직업훈련 교육, 2위 고등교육, 그 다음에 3위 물관리, 이런 식으로 보건의료도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진단 결과를 보면 A 영역에 직업훈련 교육, 물관리, 공공행정 정책 지원, 보건의료 이렇게 포지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역별로 보면은 저희가 보건의료를 그 원 리드로 끌어냈는데, 이 부분은 잠재성도 높고 한국의 경쟁 우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성과 인과 지도도 직업훈련 교육과 보건의료, 그 다음에 공공안정 정책적 물관리 4개 분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저희가 새롭게 나온 게 보건의료 보면은 다양한 코이카의 다양한 사업 형태를 통해서 잘 지원되고 있다라는 거, 잠재성이 굉장히 높게 잘 지원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관계 지도를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코이카에서 우즈베키스탄 사업에 저희가 이제 실패 사례도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해본 것도 있는데, 여기서 제안의 증가와 창출하는 부분은 결국 직업 훈련과 관계된 교육 역량 강화 쪽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K방역과 연계된 의료보건 쪽에 역량 개발하는데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저희가 전략 캠퍼스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쪽 위에 있는 부분이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더 많은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의료하고 교육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력 파트너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리드 원액티브에서 나오는 직업훈련 클러스터, 보건의료 클러스터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략화의 원칙을 수원국 수요, 상대적 우위성, 코이카의 전략 적합성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그 우수 클러스터를 봤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게 원리드 프로그램으로 직업훈련 클러스터에서 미래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원액티브로 포용적 보건의료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앞으로 코이카에서 그 CP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세부 분야를 제안을 했는데, 미래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교육, 고급 인력 육성, 창취업, 취창업 교육에 더 포커싱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액티브 프로그램으로는 간염병 대응 역량, K방역, 모자보건 의료 서비스 등에 더 그 세부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FPC는 몽골과 다르게 저희가 한번 유형별로 여기는 좀 보았습니다. 프로젝트나 민간협력, 연수봉사단 쪽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종합평가는 마찬가지로 직업훈련 교육 부분이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부분, 물관리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평가 교훈으로는 사업의 집중도가 높고 사업 종료 후 지속 가능성이 높은 클러스터일수록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결국 저희 데이터를 시계열로 쭉 보니까 어떤 트렌드 및 이게 잘 되는 사업은 뭔가 있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원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업 환경의 특성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대처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IT 기반의 사업 추진 시 수원국의 시스템 운영 역량 및 유지 보수 등 IT 시스템 환경의 지속성 확보가 성공을 좌우하더라 하는 그 교훈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 전략적 지원으로 원리드 원액티브 프로그램을 잘 디테일하게 해서 이행 전략 지원까지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각 클러스터를 했지만 결국 이거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클러스터도 묶어가지고 분야가 다른 듯 하지만 모아놓으면은 융합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가 많아서 융합적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포트폴리오 전략 제언에 누가 들어가 있고요. 성과관리 제언에서는 저희가 보니까 현지와의 현지 전문 인력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결국 그거를 잘 만들어줘야 될 게 본부에서 잘 만들어야지 지역 사무소 소장님 중심으로 지역 사무소도 잘 그거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별 저희가 PMO라고 저희 그냥 가칭을 했는데,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오피스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그걸 워킹그룹 활성화시켜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성과관리 지원 측면에서 첫 번째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현지 사무소 인력 사업 전문성 강화 이런 것들이 다 커리어 패스랑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좀 지금도 많이 개선이 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알지만 그런 부분에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놓고, 그 다음에 이용관리도 지금 이용관리 체계나 매뉴얼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좀 분야별로 디테일하게 나눠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희가 나왔는데, 그게 어떤 통일된 표준화대한 이용관리가 아니고 분야나 국가별로 좀 디테일된 부분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사업 종료 후에 종료 평가만 할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 평가를 뭐 그 사업 이용별로 N+5라든가 N+3의 형태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몽골과 우즈벡 저희가 연구 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PM님. 저희가 진짜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하는 팀에서 수원국 환경 분석부터 해서 이제 다른 공여기관 분석까지 하고 또 RMPC 분석까지 하시면서 정말 많은 과업을 수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5분 내에 발표하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 사실 시간적으로 제약을 드린 게 너무 아쉽기는 한데요. 우선은 오늘 주셨던 성과관리 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향후에 진행되는 토론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예정이라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선은 질의응답란에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파키스탄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파키스탄은 서울대학교와 딜로이트 팀에서 평가를 진행을 해주셨고, 오늘 파키스탄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 결과 발표는 마지성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혹시 화면 다 보이시나요? 김정민 PM님 죄송한데 화면 공유 한 번만 종료 버튼 눌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 네. 화면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과장님.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 마지선입니다. 원래는 PM님이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네팔 파키스탄 팀이 유일하게 대륙별 갈리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제가 발표를 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평가 방법론은 앞에 다 설명을 드리셨다고 해서 저희는 약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개별 클러스터 평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파키스탄은 굉장히 특이했던 게 국별 협력 사업이 그 평가 기간 동안 수행된 국별 협력 사업이 10개밖에 되지 않아서 이것을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별 협력 사업이 10개인데 저희가 평가한 클러스터 수를 보시면 11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클러스터 한 개당 평가 대상 사업이 한 개밖에 없었던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물론 저희는 클러스터 평가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개발협력사업 평가이기도 한 점이 저희 파키스탄 평가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도 평가랑 브랜딩 잠재력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수자원 정책 및 행정관리,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그리고 농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이 브랜딩 잠재력과 우수도가 모두 높다고 나왔고요. 이렇게 개별 클러스터 평가를 한 결과 교육시설 및 특별연수 클러스터가 우수도 평가 우수 사례로 꼽혔는데, 그 이유는 이 사업은 사실 종료평가에서 미흡 사례 혹은 실패 사례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면담을 진행하고 인터뷰를 하고 보니 실제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개선이 많이 됐고 사후관리 후속 조치도 해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코이타 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입을 하면 사업 성과는 언제든지 180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을 주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우수도 평가의 우수 사례로 선정을 했고요. 브랜딩 잠재력은 사실 평가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홍보 요소를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그 저희가 나중에 홍보 쪽 시사점도 따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이 농업 관련 교육및 훈련 클러스터에서 홍보가 사업 전 단계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약간 그 홍보가 진행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타 클러스터 대비 수원국내 코이카 인지도 제고를 한 우수 사례다. 성공적으로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신문 기사나를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브랜딩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는 클러스터다라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분 간 인가지도를 그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키스탄은 사실상 클러스터라고 묶을 만큼 사업수가 많거나 규모가 크거나 하지 않아서 이렇게 인가를 조금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지 않은 사업수 중에서도 수자원 관리 쪽 사업이 여러 개 있었고 그리고 약간 기술 향상 혹은 뭐 인적 자원 개발, 산업 인력 양성 이런 쪽으로 사업이 또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크게 두 축으로 나눠서 하나는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그리고 하나는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서 공동으로 지향하는 성과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 리드랑 원 액티브를 뽑았는데 원 리드는 이미 파키스탄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앞으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할 예정인 수자원 관리를 통합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서 다시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발표 안 하시는 분들 마이크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해도 될까요? 네, 진행해 주세요, 과장님. 네, 그리고 그 기술 향상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기존에 뭐 농업대학교나 아니면 ICT 그런 쪽 지원한 게 있어서 그런 쪽으로 묶어서 이거는 크게 봐서 기술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으로 묶을 수 있겠다 해서 묶었습니다. 다만 이 두 프로그램에 있어서 약간 유의해야 할 점이 그 리드 프로그램에서는 수자원이 수자원 관리 강화 여기 보시면 수자원 관리 강화 식수 및 위생 개선, 상하수도 시설 개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각 필라에서 조금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그 산업인력 양성에서도 에너지 기술 향상, 산업 기술 향상, 농업 기술 향상으로 다 묶여 있는데 이것들이 다 약간 연계가 되고 전략적으로 형태별로 배분이 되어야지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이 저희가 드리는 약간 시사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포트폴리오 조정에 관한 제언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약 요소가 이렇게 있어요. 사업 수도 굉장히 적고 유형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규모도 되게 작아서 사실 포트폴리오 평가하기는 어려운 곳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로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서 있는 거는 약간 나름의 성과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저희가 드리는 제언은 물론 그 CPS 분야는 있지만 CP 분야를 지금 3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말씀드린 원 리드 원 액티브로 2개로 줄여서 운영을 하시되 그 비중점 분야 프로그램을 위한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도 조금 하셔서 그 안에서 혹시 향후에 뭐 2, 3년 아니면 혹은 5년, 10년 후에 이 파키스탄에서 유망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나오는 거는 사업 간 연계를 추진해서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RMPC 쪽은 일단 사무소는 굉장히 저희가 잘 하고 계신 걸로 평가가 돼서 하는데 다만 그 현장에서 그런 현장 중심 개발 협력의 장점을 살려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가 저희의 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는 사실 뭐 이건 비단 파키스탄의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거기관인 외교부의 그 정부적 판단이 아무래도 사업을 발굴하거나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대응할 수 있도록 약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그러니까 외부 리스크를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가 주요 시사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다 보니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그동안 뭐 물 분야에서만 했는데 뭐 교육이나 뭐 보건 분야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조금 아직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중점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조금 인식 개선을 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을 하셔서 좀 프로그램 중심으로 앞으로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프로그램 운영에 중요할 거라는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십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지금은 파트너십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더 정례화되고 문서화해서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시사점이 노출이 됐고요. 그리고 캐패시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했는데 이거는 수원국의 뭐 예산이나 혹은 인적 자원이나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거는 어느 그 수원국이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 파키스탄 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사전적으로 혹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냥 현실적으로는 그냥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 이슈가 발견이 되면 빨리 진단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시사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추가적으로 한 것이 홍보 분석이었는데요. 홍보 분석은 저희가 그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진행된 홍보를 다 분석을 하고 매체랑 다 분석을 했는데 가장 큰 이슈가 뭐 홍보 예산이 없는 것과 홍보 업무 체계가 조금 부족한 것 그리고 웹페이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큰 문제로 확인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파키스탄 전체 예산의 좀 일정 비율을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홍보 예산을 배정을 해야지 사무소도 좀 중기나 혹은 뭐 1년이라도 단기적인 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도출이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그 매체 선정이나 혹은 홍보 방법이나에 대해서도 조금 주도권을 갖고 홍보를 함으로써 수원국 내에서 인지도를 조금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 업무 체계 같은 경우는 지금 본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한 거는 확인은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무소에서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일까 사실 조금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실 좀 실무자라서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홍보는 인턴이 하는데 인턴이 이런 정말 테크니컬한 가이드라인을 보고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이슈가 조금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실질적인 홍보 인력에게 뭐 세미나를 하신다든지를 통해서 조금 사진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가이드 그런 산출물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퀄리티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금 방법을 마련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무소에서는 약간 저희가 매체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수원국에서 탑5 매체에 홍보가 된 것보다 그렇지 않은 매체에 홍보된 게 조금 더 많아서 그렇다 하면 뭐 예산을 조금 쓰더라도 탑5에 홍보가 되는 것이 좀 더 효과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채널이나 방법도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페이지는 이게 굉장히 마이너한 거긴 한데 코이카 파키스탄을 치면 공식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어서도 조금 개선이 돼야지 뭔가 그런 외부 이해 관계자들이 홈페이지나 이렇게 뭐 궁금해서 알아볼 때 좀 더 빠르게 공식 홈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이런 제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총 3개 국가에 대한 국별 포트폴리오 결과 발표가 종료가 되었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질의응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현재까지는 아직 채팅창에 남겨주신 질문은 없어서
지금 화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도 원하시는 경우에는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몽골입니다. 질문 아니고 의견 등 드려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장님.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파키스탄이랑 우즈베키스탄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평가단 너무 고생하셨고 평가실도 엄청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그냥 전반적인 얘기랑 일단은 몽골에 대해서 환류과제 쪽 국별로 정리된 그거랑 전반적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오전 세션도 정말 재밌게 잘 들었는데 막판에 이사장님 말씀이 이제 현장에서 몇 가지 걱정하던 것들도 이사장님께서 같은 수준으로 고민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공감을 많이 하면서 들었는데요. 그거 듣다 보니 모르겠습니다. 몽골 사무소의 경우 케이맥 평가단하고 케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 도출이 되었는데 이 케미가 좋다는 것도 소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많이 해주셔서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몽골은 조금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클러스터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의 경우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몽골 정부의 이 몽골리아나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STI나 이런 것들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전자정부가 클러스터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도시개발도 기후환경이나 탄소중립, 그린오디에이, STI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수평적인 프로그램을 제안을 아예 해주셔서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몽골의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도 높은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해서 22년도 사업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고등교육 역량 강화도 분야는 고등교육인데 내용상으로는 도시개발공과와 농축산공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 구성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조금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내실화하는데 동시에 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릴 부분은 도출 제언 중에 23번으로 전체 목록에는 23번으로 들어가 있는데 국별협력 및 민간협력 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봉사단 사업이 집중된 기초교육 클러스터는 사업 축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런 제언도 사무소에서 앞으로 소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봉사단 파트에서는 지금 성과 중심의 봉사단 제도 도입을 위해서 올해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고민을 시작했고 방안을 도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봉사단 파견 재개와 신규 봉사단 모집 재개 시점부터는 성과 중심해서 CP로 연계해서 봉사단 파견해서 하는 쪽으로 수요 발굴해달라. 실질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실에서도 올해부터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해가지고 지금 몽골의 경우에는 지금 후보로 올라가 있는 게 또 농축산 쪽으로 해서 우유가공 사업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들이 전체적으로 다 방향성 제시에 맞게 제시해 주셨고 앞으로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환류과제는 다 일단은 이 커다란 엑셀 목록에 들어있는 환류과제 4건은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전 메인 세션에서 나왔던 것 중에 조금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게 WFK 자문단 연계 관련해서는 평가실에서 요거는 좀 전체적으로 이슈화 해주셔서 적용의 범위를 좀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타국가에서 정부에 인바운드로 파견하고 있는 전문가 파견 사업과 우리의 WFK 자문단 사업은 질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 입사 초반에 2000년대에 있던 전문가 파견 사업 시절에는 그나마 페이를 어느 정도 받고 전문 인력들이 나가셨는데 지금은 다 퇴직 자문단이시고 그나마 처우 수준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봉사단 프로그램 안에 있다 보니까 국회 지적, 외부 지적을 계속 받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봉사단 하러 나갔는데 이렇게 많이 받는 게 말이 되냐? 그렇기 때문에 점점 처우가 나빠지기 때문에 우수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다 퇴직 자문단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사무소가 논의해서 새로운 형태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 프로그램과 연계하기보다는 목적 자체가 자문단 파견이 목적이 아니라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현장에 인바운드로 있으면서 우수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라는 점을 살려서
차라리 뭐 과거에 OD 전문가 파견이나 그런 것들을 주니어급에서 시니어급으로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새로운 스킴의 내용이 고민이 되어야지 기존에 있던 WFK 자문단을 연계해서 이렇게 가겠다. 요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 요건 평가실 수준에서 적용을 자문단이 방점이 아니라 현장의 전문성 보완을 방점으로 두고 좀 조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첨언하는 거는 몽골사무소는 그 다행히 현지 인력들의 사무소 인력들의 한국어 수준이 월등해서 저희 전체 보고서에 있는 그 본 보고서의 교훈과 재언을 풀로 몽골어 번역을 해서 수원 총괄기관에 전달을 했고 지난 3월 초에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단이 제언해 주신 방향성에 대해서 수원 총괄기관도 몽골정부 방향과 맞다. 우리도 이렇게 가고 싶다라고 동의를 했고 그래서 2023년도 사업 발굴 시에는 동지침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발굴하기로 그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무소 사정이 돼서 이게 되는데 아마 그 영어본이 별도로 있지 않으면 사무소마다 그렇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평가실 주관으로 아예 그 모든 국가의 본보고서에 교훈 재원 분야만 영문으로 해서 그 수원국에 전달하고 그걸 바탕으로 통일할 수 있는 장을 따로 만들어 주시면 현장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수원국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현재 KMEC 팀을 포함해서 전체 평가팀에서 영문 보고서를 다 제출을 해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4월에서 5월 중에 수원국 환류 워크숍을 또 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 반영해서 저희 실에서 준비하는 대로 또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정신없어서 하나 빠뜨렸는데 몽골 얘기만 하다가 저 파키스탄 평가팀에서 얘기하신 중에서 홍보 관련된 내용 전적으로 박수 치면서 들었습니다. 특히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 사무소에서 전혀 컨트롤이 안 돼서 뭐 하나 그 예를 들면 사무소 인력 현황 바꾸려면 본부에 그 연락해야 되고 본부 바쁘니까 그거 해줄 때까지 막 2주 이상 걸리고 이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현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 홈페이지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접근성 등 여러 말씀하신 그 파키스탄 평가팀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어서 저희는 주로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그 전에 ODA 전문가 관련한 부분과 지금 말씀 주셨던 홍보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추후 토론 이어지는 내용과 함께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마지막에 통합 세션에서 한 번 더 다른 플로어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앞에 3개 국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는 저희가 원래는 당초 국가별로 대륙별로 토론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좀 더 원활한 토론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2개 대륙을 통합하여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은 중동 중앙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토론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토론 세션을 또 진행해 주시는 저희 체어맨으로 기후감염병 위기대응실의 김현원 실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 진행을 맡은 기후감염병 위기대응실의 김현원입니다. 앞서서 몽골 소장님께서 토론에서 어떤 걸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지 이미 선례를 다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한 70분 정도 있는데요. 지금 9개의 토론의 주요 꼭지가 있습니다. 이 꼭지들을 대략 한 8, 9분 정도씩 시간을 할애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해당 주제마다 소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 아니면 코멘트하실 부분 아니면 현장에서 이걸 이행하시기에 한계점으로 제약점으로 생각되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면 정리한 자료들의 토론 포인트를 오후 전체 세션 시간에 다시 대신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토론 자료를 화면 공유를 해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실 텐데요.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첫 번째 그 조정 완료 과제로는 CP 안에 원리드 원액티브 지향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 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사실 그 기존 논의에서 이미 반영되어 있었던 부분이라서 특별한 코멘트가 없으시다고 하면 그 RMPC 관점에서 도출되었던 9가지의 주제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첫 넘어가. 이거는 넘어가도 되잖아요. 네. 다음 그러면 첫 번째 그 토론 과제로 CP 안에 그 원리드 원액티브 지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 유형을 통합형으로 기획하는 체계에 대한 마련을 조금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 제언과 관련하여서 그 환류 과제 이행에 대한 그 우선순위로서의 필요 이행 여부에 대한 생각이시던지 장애 요소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혹은 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네이밍을 이렇게 붙이지 않았었고 지금 이렇게 네이밍을 붙이고 체계를 만들고 있지만 이미 우리 사무소에서 우리 지역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안에서 이 유사한 그 선례로서의 그 우수한 그 연계 프로그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연계에 대한 그 추진 사례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또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지금 온라인으로 그 줌으로 참석하시지 않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줌으로 참석하고 계신 참석자들께서는 손 들어주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몽골 사무소에선 이미 말씀해 주셨었고 지금 그 파키스탄 사무소 들어와 계신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지 않으실까요? 파키스탄 사무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평가하셨던 분 발표자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파키스탄 지금 우즈베키스탄하고 몽골, 파키스탄 세 개국 평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사업 개수만 봐도 우즈벡은 19건이고 몽골은 24건이고 파키스탄은 10건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포트폴리오 평가, 클러스터 이런 거에 조금 그거는 지금도 해당은 될 수 있는 얘기지만 그거보다 이전에 파키스탄 우선 사업 수부터 먼저 좀 증가가 되어야 이런 얘기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중점 협력국이었고 2기 때 계속이었지만 현재까지도 이렇게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신 포트폴리오 평가나 클러스터 이런 얘기들이 저희도 계속 사업 발굴하면서 이거에 맞추려고는 하고는 있지만 그 평가 내용 좀 읽어보면 그런 한계들이 발표자도 해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우선 그런 평가가 더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사업량의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증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업에 더 반영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 비중점 협력국인 경우에 중점 협력국들에 비해서는 그 예산이 신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의 그 숫자의 개수라든지 예산 규모에서의 제약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통합형 사업 기획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클러스터링 한다거나 브랜딩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앞서의 그런 예산, 예측성 혹은 그 비중에 대한 그 약속이나 그런 그 확인이 없이는 그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는 그 이행 과정상에서의 장애 고려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국별 중기 재정 배분 계획도 있고 그런 것들은 명시적으로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크게 제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발굴 및 예산 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심사만 해도 국별로 실링 없이 사업성만 가지고 바텀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국별 배정액이 얼마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이 더 필요하다 생각이 된다면 사업성이 좀 낮더라도 일단 통과시키고 이후에 사업성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저런 통합적 분야를 넘고 멀티 액터를 주체로 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지금처럼 사업성만 받고 2년 후에 사업을 심사하는 체제로만 간다면 전혀 그런 시도가 먹힐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요. 국별로 예산 신규 2년 후에 신규 예산 후보 사업 발굴에 대해서 실링을 정해두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면 이후에 사업을 보완을 하더라도 붙여주는 이런 조금 그런 뭔가 별도의 기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업 PD심사위원회부터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시 발굴 체계로 사업 기획이 돌아가고 있는 부분, 지금 통합형 기획을 사업 기획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산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있어서 사업형 그 상시 발굴의 심사 과정 중에 그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부분에서 먼저 다 소거되고 나면 그 부분이 정작 예산을 반영하는 시점에서는 또 모순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서 어떤 선제적인 탑다운 측면에서의 처음부터 그 프로그램형을 발굴해내기 위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같이 기획하는 필요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지금 아직 그 채팅창에서는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공유 드리고 있진 않은데, 채팅창으로도 자유롭게 의견 혹시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그 줌 회의 창에도 공유를 드려서 같이 소통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소장님들께서도 부끄러워 마시고 자유롭게 의견 주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골상 네, 두 분. 네, 송보영 부소장님 먼저 말씀 주시고요. 최준호 부소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몽골사무소 송보영입니다. 저희 지금 그 화면을 띄워준 주제 보면서 드는 생각이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저희가 보통 사업 모듈이 있는 건 그 사업 파트너에 따라서 지금 모듈화 해놓은 건데, 사실상 그것은 도구인 건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에 따라서 도구를 선택하지 않고 도구별로 이거 수요받아서 이거 하고 하는 상황이라서 모두가 경험적으로 감으로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 연수를 이렇게 써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민협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하면 이 사업 유형을 통합하는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사업 모달리티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하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처음부터 기획하는 부분이 지금 논의하는 포인트일 것 같고요. 기존에는 그런 성과 이어달리기를 하는 배치에 있어서 후행적으로 따라갔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그 생각하는 사업 통합형 사업 기획이라고 하면 그러한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모듈, 모달리티, 예산적인 융합을 처음부터 기획할 수 있는 부분을 각 국가의 맥락에 맞게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최 부소장님 말씀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 최준호 부사장입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띄워주신 주제 이거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저희는 그 봉사랑 민협 사업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연수 정도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통합형 사업 기획을 한다고 봤을 때 보면 저는 약간 이제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연수 같은 경우에 다국가 연수는 지금 정부 부처 제한 사업으로 지금 각 공공기관에서 지금 제안한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선택해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본부에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그냥 주시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다국가 연수는 사실은 저희가 뭐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겨도 뭐 통합적으로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보기엔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그다음 국별 연수인데, 저는 이제 국별 연수 발굴할 때 저는 들었던 생각이, 저희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할 때 보면 대부분 다 연수가 다 포함이 이미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별 연수를 기획하면서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연계되는 연수를 또 발굴해서 하는 게 이거는 오히려 중복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연수를 발굴하면서 했던 거는 기존에 종료되었던 사업들을 뭐 어떻게 계속 이 효과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뭐 연계해서 하는 방안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좀 어렵게 해서 발굴을 하긴 했는데 저는 이 통합적 그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이 방향이 연수가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프로젝트가에서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수만 발굴해서 뭐 진행을 하는 것도 연계하기도 되게 어렵고 시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프로젝트 내에서 이미 연수가 있는데 중복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 발굴 같은 경우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업이 굉장히 적은데 제가 실제 보면은 2021년 사업으로 저희가 발굴했던 사업은 2020년에 발굴했던 사업은 다 떨어지고 정보부처 제한 사업으로 이렇게 뭐 새로운 전혀 저희 CP랑 관련 없는 사업이 하나 들어왔고 2022년 사업도 국제기구 사업이 뭐 하나 난민 사업이 하나 들어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사업 수도 적은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발굴한 사업들은 안 되고 CPS나 이런 데 맞춰서 발굴했던 사업은 안 되고 이렇게 외부 요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저희가 통제했지 않은 데서 이렇게 사업이 떨어지곤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맞춰가는 부분이 지금 원 리드 프로그램하고 원 액티브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해서 맞춰가는 과정이 사업 수가 되게 적은 상황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예산 부분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뭐 현실적인 좀 어려움을 좀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주셨던데 연장해서 실질적인 그 어려운 그 상황에 대한 부분 그 공유 주셨고요. 네, 충분히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너무 풀 버전의 이런 가이드나 이런 부분이 나갈 때 그것이 해당되기 어려운 사무소들의 여건들, 현장 여건들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그 방안들도 같이 긴밀히 협의될 수 있도록 본부와 협의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첫 번째 그 과제에 대해서 그 추가적으로 환류 과제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 파키스탄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통합형 사업 기획 이거는 되게 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진짜 사업을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통합형 사업 기획을 할 수 있게 심사 체계가 돼 있느냐는 별개의 얘기인 것 같거든요. 아까 몽골사무소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국별사업은 PD 심사 뭐 이쪽 이렇게 해서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뭐 물론 보시긴 하겠지만 저희도 그 심사를 받아본 입장에서는 그때는 그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위주로 더 많이 훨씬 보시는 것 같고 이게 뭐 CPA 한다든지 통합형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보시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통합형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사업을 심사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거기에 맞게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지 요것만 따로 얘기해 가지고는 별개로 돌아가는 얘기가 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 된. 해답은 저도 잘 생기진 얼른 떨어진 않는데 그 틀이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몽골입니다. 그 양서궁 소장님 말씀 듣다 갑자기 또 막 작년에 흥분했던 적나라한 것이 또 생각이 나서 저희가 그 영양을 베이스로 하지 않은 급식 사업을 올렸습니다. 2022 후보로.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래서 뭐 PCP에서 떨어지고 PD에서 떨어진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영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급식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정부의 급식 체계를 지원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급식이 결국에 농축산업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니까 그 밸류체인 쪽이었는데 요거를 죄송합니다만 여기 지금 참여자 중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SDG 성과관리팀에서 다 교육은 자기 분야 아니라 그러고 보건도 자기 분야 아니라 그러고 다 뭐 분류도 안 해주고 저희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이런 구조가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지금 SDG 팀에서처럼 자기 분야만 그렇게 봐주시는 쪽으로 계속 가면은 계속 겉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첨언은 드리자면 제가 뭐 답을 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그 코이카가 작년부터 이제 전사 프로그램 운영위를, 그러니까 프로그램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사 성과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도 어떤 그 통합 성과를 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그와 맥이 맞닿아 있는 평가 관점에서 제안으로 나왔던 통합형 사업 기획도 같이 연결된 지점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의 그 정형화된 아니면 분류된 그 섹터가 나뉘어져 있지 않은 사업들이 기획될 때, 혹은 더 큰 그림에서의 이런 밸류체인 안에서의 역할, 이게 들어감으로써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시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추가적인 전문 인력, 전문가 투입, 혹은 그 사업 기획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에서 그 해당 관련된 협의 회의 때 이런 언급이 나왔던 적이 있어서요. 이따 오후에도 이런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 적절히 통합사업 기획이 발굴 기획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본부에서의 지원,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도 그 큰 맥락에 대한 현장에서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고 그 심사에 그 호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강조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어져 있는 그 과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 통합형 이런 사업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성과 관리, 특히나 성과 관리나 수행 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대한 그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발표에서도 어떤 PMO를 운영한달지 하는 것들에 대한 제언, 구체적인 제언들도 들어 있었는데요. 성과 관리의 틀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잘 운영하고 그 하기 위한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이 성과 측면에서의 수행 체계 관련해서 의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사무소에서 이런 그 사업 기획에 대한 부분이 그 심사까지 통과하고 반영이 되었을 때 실행하시는 차원에 있어서의 이런 성과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랄지 추가적인 어떤 지원이랄지 아니면 어려움이랄지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경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만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소장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사무소에서 신규 사업 발굴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성과지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PD 검토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선정심사위원회 때서도 지적이 되는데, 나름 열심히 고민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었으나 평가위원들은 또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차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몇 번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소위 저희가 그냥 부르는 외부 인력 중에 성과관리 전문 인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조계수 교수님, 뭐 김수진, 뭐 그 프리랜서님, 뭐 이런 식으로 몇몇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투입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들에서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인력들도 풀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저는 여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야별 전문가 말고 그 PM을 성과관리 전문가,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이렇게 주니어 5급 전문가를 그 받기 위해서 뭐 성과관리 전문가라는 틀을 이용하는데, 보통 그 친구들은 그 회의록 정리하고 보고서 쓰는 실무적인 지원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PM은 정말 성과관리 이 현장에서 아까 KDS의 그 전수근 원장님 아드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본부장님, 네. 예, 그렇게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PM으로 그 예비조사나 기획조사 때 다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본부에 무슨 그런 그룹을 따로 줘서 리뷰를 다 하고 그분들은 보시면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모아진 것들을 모으시면 이렇게 그 틀이 보이시나 봐요. 나는 왜 그걸 못할까요? 하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 본부의 그런 조직이나 뭐 이런 TF 같은 걸 운영을 하면서 보고서를 다 리뷰를 하고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팀들이 PD 심사위원회 전에, 그러니까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함께 주시는 거죠. PD 심사위원회나 사업선정위원회는 그다음에 태그도 지적만 하지 대안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망조로 접어들게 돼서 네. 그런 선정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시점 전이라든가 후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현장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과지표 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네. 그 채팅으로 전체 9개 리스트를 한번 올려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 지금 평가실이 이런 국별 평가를 실시하시면서 사실 평가자에 대한 TOR도 작성하시고 어떤 표준화를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셨는데 마치 그것처럼 저희 사업들에 있어서 성과 지표,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기획 단계부터 사실 이게 기획이 제대로 돼 있어야 모니터링도 하고 그 성과를 평가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니 그 차원에서 앞부분에 그런 그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서 그 통합형 사업 성과 관리를 기획할 수 있는 좀 그 균일한 품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의 저희가 방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부에서 그 사무소의 사업 기획 시 그 참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짧게 의견 드리면 굉장히 사실 기본적인 부분인데 꼭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저희 지금 프로젝트 체제에서도 그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받을 때 이거는 아웃컴 지표냐 아웃풋 지표냐라는 코멘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제가 되게 오래전에 인터넷 쓸 때부터 있던 얘기인데 저희 내부적으로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소모적인 논의를 하지 않아도 구성원들이 좀 일치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글쎄요, 그 방법으로는 지금 풀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성과지표 풀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그거를 뭐 조금 더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아웃컴과 아웃풋을 나눌 수 있는 어떠한 가이드가 좀 더 추가된다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지금 현재 프로젝트 체제에서 정리가 되면 프로그램 체제로 넘어갔을 때도 조금 더 잘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저희가 15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어서 좀 뒤에부터는 더 속도 있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그 프로그램 중심으로 현지 인력의 전문성 강화 부분입니다. 앞에 기획에 대한 부분, 성과 관리 계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현지 인력 전문성 관련해서 코이카의 사무소 직원들도 있지만 현지 인력을 활용하고 그의 뭐 커리어 패스를 마련해 준다 할지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 그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위한 그 제언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아니면 그 장애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평양시 사무소 근무할 때 보면은 현지 인력들 충원 TO를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보수도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이제 해당 사무소의 금년도 예산 임금 인상률 정해주면 그걸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처우가 애초에 낮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기본급에서 많이 올려주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수가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우수 직원들이 들어왔다가도 뭐 이직 또는 유학 등을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보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수한 직원들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수 그리고 이제 뭐 교육 휴직 등을 보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유학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장기적으로 전문성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 지금은 현지 직원들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예산이 많지 않은 실정인데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CDP를 수립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조금 강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이카가 거의 뭐 인재 산실이다시피 해서 엔트리로는 정말 많은 분들을 모시는데 정말 많은 곳으로 또 그 보내드리게 되는 상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정한 그 처우를 대우를 해드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인원 TO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기요하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말씀 주실 분 있으실까요? 몽골입니다. 네. 그 몽골 사무소 현지 직원 운용 사례 몇 가지 공유 드리겠습니다. 몽골 사무소는 2018년부터 평가 체계를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를 급여랑 연동시키는 것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2019년도 급여 인상 때 그 사무소 설립 최초로 마이너스 인상이 있었고 또 올해도
올해는 대신 최저를 동결로 한 직원들이 있고 대신 최고 인상률이 그 사무소 인건비로는 20%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소는 지금 사업관리비로 그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2명을 지금 신규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에 또 이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부에서 협조를 잘 해주셔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간에 저 네팔 있을 때도 유사하게 했었는데 그 지역 실장님, 그러니까 그 사무소 담당 부서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열린 경연 회의 때도 여차로 말씀드렸었는데 현장에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사업관리비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별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요새 많이 늘어난 것을 감안을 하면 그다지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에서 1명 더 추가로 고용을 할 예정이라서 이제 3명 프로젝트 전문 인력으로 3명 유지할 예정이고 이 친구들은 인건비의 그 제약을 조금 덜 받아서 올해도 지금 한 25%까지 인상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공유를 드리고 또 저희 사무소에는 올해 그 저희 장학금은 아니지만 포스코 장학생으로 한국 들어간 친구가 그 작년에 제도 생기자마자 바로 적용을 해서 휴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상으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사무소들에서 충분히 본부랑 잘 내고하셔서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좀 예전보다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현재 인력뿐만 아니라 지금 3, 4, 5번이 약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WFK 자문단 연계는 말씀드렸던 대로 여건상 조직 구조적으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네팔 근무하던 시절에 사업비를 활용해서 그 약간 통합적인 사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건, 교육, 농촌 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지 전문가도 그렇게 3명을 분야별로 고용을 하고 그 당시에는 ODA 전문가 제도가 있어서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과 팀으로 맞춰서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또 그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역량이 굉장히 우수하기도 했고 그때가 이제 전문가 프로그램이 욕먹기 전이어서 잘 모르고 우수 인력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워킹그룹 도너 워킹그룹 서브그룹에도 정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개입을 하고 그 소장보다 훨씬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해줘서 굉장히 리딩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각 서브 그룹에서. 그래서 사무소를 좀 많이 빛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현재 제동상 없기 때문에 제가 건의드리는 게 뭐냐면 그 지금 국별로 있는 CM 용역단처럼 그 사업 관리비나 뭐 사업 효과성 제고비나 혹은 각 사업별로 뭐 10% 정도씩을 왜 우리가 멀티바이 사업하면은 유엔에 수수료 떼듯이 그런 식으로 떼가지고 사업별로 포션을 확보를 하는 걸로 해서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국별로 성과 관리 용역 팀을 용역 베이스로 두고 3에서 5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 기간은 아마 그 CPS 중점 분야나 CP 뭐 이런 거랑 연결을 시켜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용역 조건 내에 중점 분야에 대해서 현지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것은 이 전문가가 개인 영역에서 또 커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본부 자기네 그 용역단 본사와 그 컨설팅을 받고 또 현장에서도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국별 CM, 상주 CM 하듯이 그런 식으로 똑같이 성과관리 전문 용역팀이 국별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단이 사무소 내에 들어와서 사무소 직원 겸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럼 전체적으로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면 사무소는 뭐하냐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속 있을 텐데 사무소 할 일 되게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걸 그 모니터링 결과나 이런 걸 받아서 가공해서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무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검토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 그 현장에서 운영하고 계신 사례에 대한 부분으로 공유를 드리면 다른 사무소들에서도 착안하실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노무에 대한 그 관계가 어떠냐에 따른 국별 그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3번, 4번, 5번이 현장에서의 전문성 혹은 현지 이해관계자하고의 파트너십 강화 등과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3, 4, 5번 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준호입니다. 네. 저기 사무소 현지 직원 그 전문성 강화 관련해서 뭐 전문성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거기 분야 관련된 그 전문성인데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인데 저희가 상수도 사업을 지금 2021년, 2022년 두 개 다 발굴해서 연속으로 발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도 받고 현장도 계속 투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저희 현지 직원들 전문성이 이쪽 분야에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쪽 뭐 물 분야다 그러면 물 분야에 뭐 전공을 한 사람을 뽑는 게 제일 좋지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많이 그쪽 분야 사업을 발굴하고 부딪히면서 그 터득해가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여기서 그냥 뭐 사업을 발굴해서 뭐 현지 직원들에게 뭐 이거 해라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 사무소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 조사를 주도적으로 많이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비조사나 기획조사를.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의 깊이에 많이 관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어제도 한국 전문가분하고 화상회의 하면서 몇 가지 코멘트 받고 하면서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게 하이 프레셔드 PVC 여기 단가가 여기 얼마냐 뭐 이런 걸 조사한다든가 그리고 뭐 여기 자연유화 되기 위해서 조건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수질 분석 수량을 측정하는데 V노치 방법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깊이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같이 의논하고 연구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지 직원의 그 분야별 전문성 강화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끼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뽑힌 사람들을 다시 학교로 보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관련된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경험을 하는데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무소 차원에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날의 현지 상황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업계가 뭐가 있고 저희가 그래서 그런 인터뷰라든가 뭐 시공사 설계사 인터뷰 그다음에 뭐 물 관련 관계자 전문가의 뭐 커멘트 뭐 이런 걸 계속 저희가 받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서 현지 직원들 전문성이 조금씩 강화된다는 거를 좀 느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예전에 ODA 전문가 분야별 ODA 전문가 있었듯이 저희가 이러이러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왔다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얻었다 그리고 그거를 좀 논의를 드릴 사람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PVC 단가를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를 하고 그러면 GI 파이프관이 좋을지 PVC관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좀 논의 드릴 사람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뭐 섹터 분야에 뭐 분야별 전문위원이라고 계신데 이런 것 뭐 저희가 사무소에서 뭐 이런 좀 전문성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받을 수 있을 때 좀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라도 좀 있으면 좀 더 저희가 이렇게 사무소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사업 조사나 뭐 사업 기획이나 이렇게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중동중앙아실이 불이 들어와 있는데 말씀하시려는 건 아니고인 거죠? 네,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있으실까요? 지금 그 3번, 4번 과제는 어느 정도 얘기가 통합돼서 나왔던 것 같고요. 아까 지금 그 예전에 오다 전문가 파견 시절에 이런 그 현재 공여국 워킹그룹이랄지 활용하는 파트너십에 대한 참여도가 원활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앞서의 그 현지 직원들의 역량이랄지 로컬 컨설턴트랄지 하는 부분들 활용해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요 그 현지 이해관계자 그 협력 관련해서는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은 없으실까요? 그 외교부 본부에서 대사관들의 그 수원국 그 실무 정책 ODA 쪽 실무 정책 회의 강화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의 경우에도
그 올해부터 수은, 코이카, 그다음에 대사관 해가지고 수원침괄기관 회의하는 그 회의체 구축하는 거를 대사관에서 올해 미션으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이 지침 적용이 받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 지금 몽골의 경우는 이게 처음입니다. 저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수원 총괄기관에서 역으로 수시로 정보 공유를 해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분기, 뭐 반기, 그다음에 봉사단들도 활동 성과를 좀 공유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 지금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들 계속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저 그냥 하나 또 딴 얘기 하나만 하면 그 공여국 워킹그룹 저희도 지금 뭐 원례회의 같은 거 참석해서 문서 공개율 그것도 맞출 겸 해가지고 이사 정결로 해서 대외 공개로 다 올리고는 있는데 그 자꾸 나가면 자꾸 사업 같이 하자고 하거든요. 자꾸 사업 같이 하자고 하는데 본부에선 자꾸 멀티 바이 사업 막 이렇게 쉽게 하지 말라고 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조금 상충되는데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상충 안 되게끔 집중 내려주시면. 네, 그렇죠. 네, 저희를 보면 또 새로운 라이징 선 그 공여 그 펀딩 주체가 나타났다며 파트너십 하자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그 원리드와 원액티브라는 네이밍을 붙인 것 자체가 그 해당 수원국 안에서 그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우리가 그 코이카가 잘 하고 있어, 여기하고 하는 파트너십이 오래됐고 그 성과가 우수하고 먼저 생각나는 파트너로서 인지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원리드와 원액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참여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공여국 안에서 우리가 그 지원되고 있는 포트폴리오 상으로도 어느 정도의 순위권 안에 들어가고 성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 물리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그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뭐 홍보가 되는 아니면 인지 제고가 된 아니면 성과가 인정된 것 자체가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추진 시 지속 협력할 수 있는 현지 중심 다자기구 NGO 대학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 물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예전에 잠깐 있다 없어졌던 그 현지 NGO 직접 지원과 같은 그런 스킴이 있어야지 그냥 기존에 하던 스킴에서 현지 이런 기구를 활용해서 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기관들에 떨어지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현지 기구에 직접적으로 펀딩할 수 있는 스킴이 조금 부활이 되어야 이런 게 가능하지. 이렇게 그냥 평소에 친하게 지내라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친목도모는 네. 그냥 하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가지고 그런 현지 CSO를 활용하던 현지 파트너십 다른 그 멀티 파트너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야 예산적인 그리고 어떤 자율권이 있어야 이런 그 제한 사항 자체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이 국내외적인 학습 공동체 구축에 대한 제언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이 사실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사무소들이 모여서 본부와 사무소가 모여서 그 각국 안에서의 프랙티스들 그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사실 지금 공유하고 대안을 찾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실제 CP든 아니면 프로그램 모델별로도 더 구체적으로 아까 최 부소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상수도 물 분야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만 다 모여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더 공유를 한달지 하는 것들도 연결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중동 중앙하면 중동 중앙화, 지역별로든 아니면 이런 주제별로든 이런 활동들이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생각 혹은 대안이나 어려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 현장에서 특정 사무소가 주도해서 모임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뭔가 한번 시도했다가 잘 안 된 것도 있고요. 조금 요게 활성화가 되려면 지역실 주도에 조금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요. 영내 사업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화상이나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때 그 사무소장 회의와 별도로 영내 부소장 회의를 통해서 이런 학습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지금부터 준비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영내 부소장 회의를 지역별로 이렇게 이렇게 포트라 지역 회의처럼 각 사무소들이 주도를 매년 번갈아 주도를 하면서 좀 그렇게 하고 참석자는 부소장으로 이렇게 제안을 두고 그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현장에서 이루어질수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국별로 번갈아 가면서 하자는 이유는 이렇게 행사를 한번 치러 봄으로써 사무소 역량에도 조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거에 논의됐었던 영내 지역 부소장 회의 같은 거 좀 다시 활성화되었으면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어서 제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코멘트나 의견? 네네. 김현원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아까 상수도 사업 분야를 모아서 회의를 해본다 이런 거 저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쪽에서 실제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 이쪽에서 상수도 사업을 자이카가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상수도 인근 지역의 사업을 발굴할 때 그거를 많이 모델을 참여했었고, 근데 지금 자이카가 또 다른 상수도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어서 지금 전문가들이 와 있는데 저희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한 부분들, 유량은 어떻게 측정했냐, 수질은 어떻게 측정했냐, 완속여과냐, 급속여과냐, 어떤 게 좋냐, 이런 것들을 문의를 하는데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고, 근데 저희도 제가 이거 상수도 사업을 발굴할 때 저도 이제 거기 이제 코미스 들어가가지고 옛날 상수도 식수 이런 거 찾아가지고 좀 비싼 사업 집행계획 보면서 좀 참고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되게 궁금한 부분들이 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그런 자리가 있어서 저희가 우리 자이카가 아닌 코이카에 물어볼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 사람 인증 같은데 제가 이라크 상수도 사업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수자원공사 분들과 중간에 이렇게 물 지나갈 때, 네, 압착 안 되는 파이프라인 깔고 관거 이런 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요 학습 공동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으로야 사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계획해야겠습니다만 이런 비대면 화상회의 툴로는 얼마든지 시도가 가능할 것 같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이런 필요한 것들부터 제안해서 자리가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은 이제 전사 차원의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라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체계 정립 이슈입니다. 사업별로도 있고요. 저희 단원 관리나 파견 인력에 대한 안전 관리 차원에서의 리스크도 있고요. 계약이나 등등의 다른 법적인 준법 차원에서의 리스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리스크라고 불리는 것들이 저희 안에 녹아져는 있습니다만 정말 원셋으로 정리되어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부족하다고 아쉬웠다고 느끼셨던 부분이랄지 아니면 현장에서 보시는 다른 공여국 파트너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에서의 어떤 차관점이랄지 나누어 주실 부분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몽골입니다. 네네. 리스크는 이거는 정말 7번하고 8번 묶어서인데요. 리스크에 대한 정의도 그때그때 너무 다르고 네. 그다음에 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니까 또 그때그때 또 다르고 사무소는 현장에서 리스크로 생각해서 연차 점검 때 올렸는데 본부는 이거 그냥 올리지 말냐 이럴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소는 왜 또 그렇게 올리려고 하냐 우리는 이런 위험을 미리 알렸으니 니네도 같이 책임져라 이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다 위험관리위원회든 뭐든 이게 다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고 서로 다 책임을 안 주기 위해서 공동으로 다 떠안는 느낌이고 실질적으로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이건 어떻게 의견을 들어야 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타기관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기관들은 우리처럼 예산 못 썼다고 엄청 쪼이지 않아요. 예산 못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달라서 위험에 대한 그런 것도 구조적으로 달라서 다른 기관들은 못하면 그냥 못하는 걸로 넘어가고
그러면 또 다른 걸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집행계획 변경도 너무 어렵고 계약 변경도 너무 어렵고 그러면서 무슨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 이 얘기를 거의 한 10년 전부터 하는데 어떻게 2년 후 계획을 2년 후에 실제 일어날 행위에 대해서 2년 전에 집행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타이트하게 다 짭니까? 기자재 목록까지 다 똑같이 해가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또 바꿨다고 또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감사에서 지적받는데 집행계획 왜 이렇게 또 많이 바꾸냐고. 현장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요. 그러면 지금처럼 집행계획을 할 게 아니라 그 단위 활동 계획이나 기자재 목록이나 연수 몇 명 몇 기 뭐 얼마 동안 하는지 이런 것들 넣지 말고 분야별로 그 부문별로 어떤 이슈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한다 대략적으로만 한 상태에서 집행계획을 승인을 해주는 그런 체계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고 실제 해당 연도가 됐을 때 그 행위가 일어날 때 그럼 바뀌어진 현장 상황에 맞춰서 세부 계획을 당초 정해졌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활동이 축소될 수도 있고 활동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구조로는 위험관리 절대 안 되고 모든 매 순간 모든 해가 날이 좋아서 위기고 비가 와서 위기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또 집행계획을 PD 내면서 같이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수험기관 마음이 또 계속 바뀌어요. 이 기계가 좋았다가 저 기계가 좋았다가 그럼 또 그거에 따라서 RD의 기자재 목록을 다 수정을 안 하면 면세 통관이 또 안 돼요. 국가마다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타이트한 거버넌스가 강화해질수록 저희가 거버넌스 지원 많이 하잖아요. 거버넌스가 강해질수록 더 바꾸기 어렵습니다. RD 수정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 근본적으로 집행계획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위험관리위원회라는 그 위험관리 리스크 계획 이런 거 진짜 하나만한 논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부터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모색을 해주시면 저도 같이 해주시면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큰 것 같고 큰 공감이 됩니다. 뭐 기자재 리스트에 아이템 몇 개가 아니라 뭐 사업 부지가 통으로 바뀌기도 하고 정말 그 현장에서는 매 순간 당연히 변경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프로젝트인데 이것이 참 그런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그걸 그 다양한 관점으로 쪼이는 분들만 한 10대뿐 되는 것 같은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풍자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7번과 8번에 나오는 전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나 아니면 해외 사무소 현지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이 어떤 형식적인 면이 아니라 그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그 사업의 성과 우리가 하는 일 자체의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예상되는 어려움들에 대한 그 부분을 그 회피를 하던 저감을 하던 대안을 세우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방법론이 열려 있으면서 이걸 관리해 나가야 관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니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추가적으로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7번, 8번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사실 지금 7번 컨트롤 타워 구축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서 해결하는 건 개인의 심리적 안정은 가져다 주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은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잘하려면 리스크는 컨트롤 타워로 관리하지 않고 현장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사실은 좀 모호하게 들리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리스크 관리를 현장에서 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한 게 조직 어떤 업종이든 모든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같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이 조직의 방향과 미션에 대해서 명확하게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좀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우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조직은 기본적으로 윗단에는 권한이 더 많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아랫단에 많이 묻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그리고 플러스 모든 조직원이 그 의사결정의 기준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으면 그 리스크에 좀 관리를 그 대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 동의합니다. 오히려 거꾸로여야 하는 책임은 위에서 지고 권한은 현장에서 선 해결하고 후 보고하고 그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혹은 유사 사례를 가지고 현장에서 다들 적시 대응하는 일원화된 의사결정, 그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도록 가능해야 할 것 같고요. 컨트롤 타워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 자체가 누군가 위에서 작동하는 체계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같이 작동시키는 체계로서 저희가 정의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 하나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 관리 관련해서. 그 네팔 지진 당시에 에베레스트에 저희 단원 20여 명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갈수록 뭐 이 친구들이 그 너무 그 무서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빼놔야 되는 상황이었고 실제 빼올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민간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한 25명 타는. 요거를 이제 띄울 수 있는 것을 이제 그 당시 이제 본부에서 안전 담당 직원 덜하해서 경찰 출신 뭐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각도로 알아보고 여러 기관 협조를 받아서 민항기를 띄우기로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이제 본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그러는 거죠. 그 전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책임질 것이냐. 계속 이걸로 저희는 막 그 지진 상황에서 뭐 1분 1초가 급한데 저희는 전세기를 띄우겠다 본부는 그 전세기가 떨어지면 네가 책임지느냐. 그러니까 막상 저는 이제 결정을 제가 해야 되는데 전세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본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결정을 막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신교승 부장님께서 선시행하면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통화를 하고 제가 전세기 띄워서 애들 빼왔습니다. 이런 본부를 기대합니다. 네, 그 예시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주제가 홍보입니다. 아까 이미 몽골 소장님께서 그 홍보에 대한 부분 코멘트 전달 주셨었고요. 추가적으로 홍보 관련된 부분 의견 더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저희 그 사무소 운영 예산에 홍보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 사무소가 저희가 이제 저희 평가단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몽골은 기사를 내면은 기사 사이즈별로 돈을 내야 기사를 실어줍니다. 그 동안에 제가 있었던 다른 나라들은 보도자료 배포하고 좀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면 기사 내줬었는데 여기는 무조건 다 돈이라 그 동안에는 기사를 전혀 못 내다가 코로나 이후로 수용비에 여유가 있어서 지금 요새 기사를 내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기서 지금 대원들이 다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아레날의 천지 직원 아레날의 홍보 뭐 이런 것들도 저희 직원 중에 지금 한 명 홍보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페이스북도 관리하고 저희 유튜브 계정이 있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유튜브 계정도 관리하고 그 사무소 홈페이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기 때문에 작년에 사비로 자기 돈으로 영상 편집 촬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비로 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현지 직원 교육 훈련비로 이 친구 이 학원 다니는 값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지 사무소 운영비에 홍보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논의가 좀 더 본격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기관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근데 본부 차원에서도 홍보 예산 자체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는 점, 기재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예산 증액이 원활히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 앞서 저희가 현지 인력에 대한 논의할 때도 나왔던 것처럼 사실 사업들 안에서 이 홍보비로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일 수는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앞으로 그 명시적으로 홍보비를 사무소 운영 예산 안에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봉사단 사업 홍보할 수 없고 연수 사업 홍보할 수 없고 민간 협력 사업은 예산권을 전적으로 다 본부에서 쥐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업밖에 홍보를 못 하는데 프로젝트 계기 홍보라는 것도 이렇게 뭐 성과가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을 아니면은 프로젝트 예산에서의 홍보비 사용의 폭을 넓혀주시는 뭐 제도 마련을 해주던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효과성 제고비처럼 뭔가 아무튼 범위를 조금 넓힐 수 있던 아니면 사무소 자체 예산 안에 그 뭐 예산 없이 손발 없이 이걸 뭐 움직여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니 그렇게 네,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속 협의가. 네, 그 지금 9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 논의를 했고요. 종합해서 추가적으로 마지막 코멘트 하실 부분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 괜찮으실까요? 그 저희 채팅창은 여전히 조용하십니다. 잘 보고 계신 것으로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아마 투표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우선순위 뭐 이런 등에 대한 그 투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소중히 나누어 주신 의견들은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이따 오후 세션에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번 세션 종료하기 전에 다음 세션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시 정도부터 그 지금 이렇게 대륙별로 토론했던 토론 내용을 요약해서 전체 이제 공지를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 토론 내용 요약 공유한 이후에 저희가 지금 논의를 했던 9가지 환류 과제에 대한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는지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들어왔던 링크로 지속적으로 저희 행사 참여하시면서 투표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강당으로 가.